요즘 박 사장님 이름도 헷갈리신데 약속 날짜를 자꾸 틀리신다던데. 그 소문은 가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도장 좀 빌려주세요. 서류 정리 좀 해야 해서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아버님,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걱정 마세요. 박 씨는 그날 전 재산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백억 원, 평생 모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박 사장님,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그날 밤, 박 씨는 혼자 서재에 앉아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지금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며느리가 컴퓨터 폴더에 무슨 파일을 정리하고 있는지.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장은 찍었지만 판은 이미 끝나 있었어. 제가 박종수입니다. 올해 78. 사람들은 저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말하더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 이름이 가끔 헷갈립니다.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을 오늘 떠올리려면 한참 걸리죠. 약속 시간도 가끔 착각합니다. 이시라고 적어놨는데 3시인 줄 알고 늦게 나간 적도 있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기 인지 저하 가능성은 있지만 치매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제 가족들은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병원에서 나오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힘드시죠? 회사 일도 복잡하고.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버님, 이제 좀 쉬셔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 얘네들 눈빛이 예전과 다르구나.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거래처 사장, 직원들, 경쟁사 임원들. 사람이 변할 때는 눈빛부터 변합니다. 말은 그대로인데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아들이 제 눈을 피하기 시작한 건 사실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회사 회의 때 제가 의견을 내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눈은 바닥을 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차를 가져다 주면서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아버님, 드세요라고 하면서 눈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약함을 이용하려 하고 있구나. 저는 그날부터 일부러 더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이게 뭐더라? 누가 이거 가져갔지? 그럴수록 아들과 며느리는 더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약해졌다고 믿으면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저는 그 본색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현관 밖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유진아. 나 지금 집인데 나중에 전화할게. 아버지 때문에 좀 바빠. 그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목소리였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 말끝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박민호입니다. 박정수의 아들이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오래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효자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건물 3채, 회사 지분 60%, 주식 계좌에만 수십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손에 쥐고 계신 겁니까? 저는 이미 48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모든 걸 쥐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애매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다. 초기 인지 저하 가능성.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증여를 미리 받는 게 세금상 유리합니다. 아버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조언했어요. 저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거든요. 이름은 서유진, 32살. 저보다 16살 어립니다. 처음엔 그냥 회사 후배였습니다. 작년 봄, 회사 야유회에서 처음 제대로 대화를 나눴어요. 부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혼자 다 관리하시다니?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늘 불평만 했거든요. 당신 요즘 벌이가 왜 이래?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승진하던데. 하지만 유진은 달랐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제가 힘들 때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빠, 오늘 회의 힘드셨죠?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과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했죠. 이혼하면 안 될까?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면 제가 손해였어요. 아내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 테고, 그럼 제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째, 아버지 재산을 증여받는다. 둘째, 그중 일부를 안전하게 빼돌린다. 셋째, 이혼한다. 넷째, 유진과 새 출발한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올해 안에 다 정리할게. 유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오빠를 믿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 새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아버지한테 증여 서류를 가져간 날, 저는 떨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눈치채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버지는 서류를 보시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게 뭐더라? 세금 관련 서류라고 했나?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도장을 찍으실 때도 아버지 손이 떨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제 쉬셔야죠. 이렇게 힘들게 재산 지키고 계실 필요 없어요. 증여가 완료된 후,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조금씩 돈을 빼내 유진명의 계좌로 옮겼어요.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면 눈에 띄니까 매주 500만 원씩 나눠서 보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곧 제주도에 집 하나 사자. 바다 보이는 곳에. 유진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정말요? 우리 둘만의 집? 그럼 당연하지. 저는 그 미래를 그리며 매일매일을 버텼습니다. 저는 김소영입니다. 박민호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작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늘어났죠. 향수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원래 쓰던 향수는 우디 계열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플로럴 향이 났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화장실에까지 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명절이었습니다. 남편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어요. 호텔 디럭스룸 1박. 그날은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젊은 여자, 남편이 그 여자 손을 잡는 모습,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장면. 저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25에 결혼해서 23년을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아들 낳고 시댁 식구들 명절 차례 준비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라니. 저는 그날 밤 혼자 욕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눈물을 닦고 냉정해졌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 이제 제대로 준비하자.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청구서,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호텔 예약 기록. 모두 외장 하드에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아버지 재산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시아버지 재산이 며느리 손으로 바로 오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제 아들, 즉 시아버지의 손자 명의로 받는 겁니다. 우리 아들 지훈이는 올해 12살입니다. 미성년자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후견인이 돼서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남편은 제외하는 겁니다. 이혼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가 치매라는 걸 확실히 만들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매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만들면 됩니다. 저는 시아버지 앞에서 가장 착한 며느리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 인사했어요.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소화 잘 되셨어요? 그리고 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시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면 저는 바로 수첩에 적었어요. 11월 20일 요일인지 지연. 아버님, 아침에 드신 약 기억하세요? 그게 뭐였더라? 약 복용 기억 불명확.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후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진술과 일상 기록, 그리고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면 되겠네. 저는 시아버지께 자꾸 금전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관리비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아버님, 작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셨죠? 시아버지가 정확히 대답 못하시면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남편은 자기 여자한테 빠져서 집안일은 신경도 안 썼으니까요. 저는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바보같이 굴수록 제 계획은 더 쉬워졌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서재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후견인 신청 절차라는 문서가 열려 있었고, 옆 폴더에는 남편의 외도 증거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소송 때 이 사진들 다 쓸 거야. 그리고 시아버지 재산은 내 아들 명의로.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서재 문을 노크하셨습니다. 똑똑. 저는 깜짝 놀라 화면을 껐습니다. 아버님, 왜 안 주무세요? 시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물 좀 마시려고. 바쁘구나. 아니요, 그냥 가계부 정리 중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다행이다.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박종수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는 것도, 며느리가 손자 명의로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증여 이후 일부러 더 흐릿한 척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박 씨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더라, 무슨 서류지? 아들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부동산 관리 위임장이에요. 세금 처리하려면 필요해요.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박 씨는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 그래, 세금. 네, 빨리 좀 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씨는 돋보기를 쓰는 척하며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 씨는 서류 구석에 적힌 작은 글씨를 모두 읽고 있었습니다. 담보 설정 동의서. 아들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서류였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벌써 돈이 급한가 보구나.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되나? 네네, 됐어요. 아들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좀 쉬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차를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박 씨는 창밖을 보며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수요일 아니지, 목요일? 며느리는 속으로 기뻐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박 씨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뭘 먹었더라? 국이 있었나? 며느리는 바로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죠.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사실 박 씨는 그날 점심에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먹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깍두기가 아삭아삭 맛있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더 열심히 증거를 모으게 놔두는 게 나았으니까요. 며칠 후, 박 씨는 아들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하더군요. 유진아, 조금만 기다려. 이번 달 안에 돈 빠지면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 아니면 일본. 박 씨는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귀는 베란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무것도 몰라. 조금씩 빼도 절대 모를 거야. 통장도 안 보시더라. 아들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응, 나도 빨리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이 집 분위기 정말 답답해 죽겠어. 박 씨는 신문을 넘기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같은 날 밤, 며느리는 서재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서재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보니 며느리가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멈춰서서 소리를 죽였습니다. 며느리가 혼잣말을 하더군요. 후견인 신청은 다음 주에 제출하고 이혼 서류는 재산 정리 끝나고. 박 씨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날짜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11월 25일 민호, 유진에게 송금 계획 언급, 여행 약속, 며느리, 후견인 신청 다음 주 예정, 모두 계획대로. 박 씨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끝까지 가봐야 본색이 나오니까. 박 씨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회사 대출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박 씨가 서명한 담보 설정 동의서를 들고 은행에 갔죠. 이틀 후 은행에서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담보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물의 대출이 이미 설정돼 있어서 추가 담보 설정이 어렵습니다. 민호는 당황해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기존 대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민호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건물에 왜 채권이 설정돼 있어요? 언제 대출 받으신 거예요? 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느릿느릿 고개를 돌리시며 대답하셨죠. 그게 얼마 전에 회사 운영 자금 때문에.
그럼 제게 말씀하셨어야죠. 제가 그 건물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요. 아, 그랬나? 깜빡했네. 민호는 답답해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얼마나 대출 받으신 거예요? 글쎄, 얼마였더라? 많이 받았나? 아버지. 하지만 박 씨는 그저 멍하니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민호는 화가 났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본인이 주장해 왔으니까요. 민호는 방으로 돌아가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아버지가 건물에 대출을 받아놔서.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오빠가 한 달 안에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전화를 끊은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의 후견인 신청이었습니다. 며느리 소영은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판단 능력이 저하돼 손자를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영은 지난 몇 달간 모은 기록들을 모두 첨부했어요. 요일 혼동 15회, 식사 내용 기억 못함 12회, 금전 관리 능력 저하 소견. 소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인정받을 거야. 그럼 시아버지 재산은 지훈이 명의로, 실질적으로는 내가 관리하게 돼. 하지만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네? 왜요?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셔서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병원 정밀 검사 결과 법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가 제출됐습니다. 소영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누가 진단서를? 박종수 씨 본인이 직접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고 제출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소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병원에 가셨다고,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고. 소영은 급히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박 씨는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박 씨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응, 다녀왔지. 언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야 했나? 내가 혼자 다녀올 수도 있지. 소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님, 무슨 검사 받으신 거예요? 박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어요. 또렷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정밀 검사 다 받았어. 결과는 정상이더라. 소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회의였습니다. 그날은 12월 초, 날씨가 제법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침 일찍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얘기 좀 하자. 저녁 6시에 거실로 와. 민호와 소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 다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6시 거실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박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
내가 만든 서유진명의 계좌 잘 보고 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독도은행. 지난 석 달간 총 3억 2천만 원이 송금됐지.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애미야. 네, 내 아버님. 후견인 신청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어. 소영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기록들 다 봤어. 요일 혼동 15회, 식사 기억 못함 12회. 꼼꼼하게 적었더라.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어 해서 나도 그렇게 연기를 좀 해줬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박 씨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여기 민호 내가 빼돌린 송금 내역, 유진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전부, 애미가 준비한 외도 증거 파일, 손자명의 상속 계획 문서 다 있어. 민호와 소영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둘 다 상대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외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소영도 민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 만나면서 재산 빼돌리고 있었잖아. 박 씨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이느라 내가 안 보였구나.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회사 운영 자금이. 박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내가 뭘 하려 했는지 다 알아. 너는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재산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새 인생 살려고 했지. 박 씨는 서류를 하나 꺼냈습니다. 여기 11월 20일 내가 유진이라는 여자에게 보낸 문자. 박 씨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재산만 손에 들어오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조금만 참자. 내년 봄에는 이혼하고 너랑 제주도 가서 살게.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제 휴대폰을? 내 휴대폰? 아니야. 내가 회사 컴퓨터로 보낸 이메일이야. 회사 전산 시스템 아직 내 명의로 돼 있거든.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 씨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애미야. 소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내가 모아둔 민호 외도 증거 파일이야. 총 247개 파일. 호텔 예약 내역 32건, 블랙박스 영상 15개, 카드 사용 내역 200건. 정말 꼼꼼하더라.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컴퓨터를? 내가 서재에서 작업할 때 내가 물 마시러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봤어. 화면 꺼지기 직전에. 소영은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재 문을 노크했던 그날.
민호가 소영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걸 모으고 있었어? 이혼할 생각이었어? 소영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바람 피웠잖아. 나는 당한 사람이야. 당한 사람이 시아버지 재산 빼돌릴 생각을 해. 손자 명의로. 당신이 그 재산 다 여자한테 쓰려고 했으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 씨는 찻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됐나? 박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 둘 다 들어. 너희는 나를 속인 게 아니야. 서로를 속이고 있었어. 민호, 너는 아내를 속이고, 애미, 너는 남편을 속이고, 그러면서 둘 다 나를 이용하려 했지. 박 씨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켜본 것뿐이야. 너희가 어디까지 갈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왜 증여 서류에 서명하신 거예요?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가봐야 본색이 나온다고 생각했어.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진짜 모습을 보이거든. 그래서 기다렸어. 너희가 스스로 무너지길. 소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증여는 취소할 거야. 법적으로 사기와 배신으로 인한 증여 취소가 가능하거든. 그리고 재산은 너희 손에 가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박 씨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박 씨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차명 계좌로 빼돌렸고 며느리는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손자 명의로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검토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증여 취소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증여는 법적으로 취소됐습니다. 민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 소영은 외도 증거를 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애인 유진은 돈이 끊기자 민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나 요즘 바빠. 연락하지 마.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민호는 신용을 잃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상무님이 회사 돈 빼돌렸대. 민호는 결국 회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며느리 소영도 원하던 걸 얻지 못했습니다. 손자명의 상속은 불가능해졌고 이혼 소송에서는 유리한 위치였지만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박 씨는 재산을 다시 회수한 후 대부분을 공익신탁으로 넘겼습니다. 장학재단에 50억, 양로원 지원기금으로 30억, 아동복지시설에 20억, 그리고 손자 지훈이에게만 교육비 명목으로 일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가족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다음 날이었어요. 박 씨는 민호와 소영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존엄은 남아야 해. 하지만 양심을 잃으면 그때부터 진짜 끝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소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애미도 마찬가지야. 복수심으로 움직이면 결국 자기가 무너져. 소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장은 다시 서랍에 들어갔어. 이번엔 아무도 꺼내달라 말하지 않더라. 그날 이후 민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소영은 친정 근처로 아들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박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종수 씨는 지금도 혼자 사십니다. 아들 민호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합니다.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어가고 있어요. 며느리 소영과는 손자 지훈이 놀러 올 때만 잠깐 마주칩니다. 인사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박 씨는 잠시 창밖을 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외롭죠? 물론 외로워요. 하지만 속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외로웠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서로를 이용할 생각만 하고 그게 진짜 외로움이었어요. 박 씨가 제게 들려준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이름을 헷갈릴 수 있어요. 날짜를 틀릴 수도 있고 어제 먹은 밥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가족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재산 때문에 내 자식이 거짓말을 하고 내 며느리가 나를 이용하려 하고 그게 진짜 끝입니다. 박 씨는 지금 손자 지훈이의 교육비를 매달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으로 죄 없는 손자 지훈에게는 결국 남은 재산의 일부를 상속했습니다. 지훈이는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가끔 할아버지께 편지를 보냅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 자랑스러운 손자 될게요. 그 편지를 받을 때면 박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신다고 합니다. 어쩌면 박 씨가 재산을 공익에 기부한 건 가족에게 상처받은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자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아이로.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이 조금 헷갈리신다고, 조금 느리시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낳고 키우신 분들입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존엄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를 속이는 순간 그 가정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장 삶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생각 하나쯤은 바꿔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